1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갭 다운 출발한 것을 모두 살려내면서 다시 370선을 넘기기도 했는데요. 6거래일 연속 횡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은 거의 죽질 않았습니다. 반면 해외 시장은 드디어 변동성이 죽기 시작했는데요. 파월이 잭슨홀 연설이 시작되기 전에도 변동성이 죽으면서 사실상 이번 주의 리스크 요인은 다 사라졌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나스닥은 장중 변동성이 컸지만 결국 상승에 성공했고 러셀은 스트레이트로 3%나 폭등을 했죠. 무엇보다도 달러가 폭락을 했는데 이것이 이후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스크립트를 먼저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네이버에서 델타원 글로벌 검색하셔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가입하시면 시황을 일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아시아 세션 리뷰 시작할게요. 우리 증시는 365.95포인트로 갭 다운 출발을 했지만 바로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을 하였는데요. 이때 외국인들이 특별히 선물 매수를 많이 한 것 아니고 그저 호가만 아래에서 형성되었다가 빠르게 올라온 것에 불과했습니다. 즉 전일 미국 시장의 하락이 우리 시장이 시가에만 영향을 주었지 그 이후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전 내내 시장은 이번 주에 기록한 횡보 구간이 저점 부근에서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한참 머뭇거렸는데요. 외국인들이 선물시장에서도 초반에 1,000억 원 정도 매수를 한 것을 제외하고는 오전장에서는 적극적인 액션을 하지 않은 데다가 현물시장에서는 더 심했어요. 장 초반 500억 정도 매수한 현물을 오후장 들어서는 빠르게 내다 팔기 시작하면서 지수의 상승을 틀어막았습니다. 하지만 12시 이후로 시장이 더 이상 빠지지 않자 외국인들은 선물 매수를 키워나가기 시작했고 오후 2시 30분에는 4천억 넘게 선물을 매수한 등 지수를 끌어올리려 했습니다. 정확히 말해서는 오후에 현물은 파는데 시장을 또 밀긴 싫으니까 선물을 당긴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번 주 내내 외국인들이 옵션 시장에서 의외로 스트랭글 매도를 쌓은 것을 생각해보면 굳이 위로든 아래로든 시장을 움직일 생각이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번에 쌓은 스트랭글 매도가 평균 단가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굳이 시장을 움직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후장에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공격적으로 하면서 선물의 시장 베이시스가 이론 베이시스 대비 0.3포인트 이상 강세가 되었는데 잔존 기간을 감안하면 이 정도 베이시스가 벌어지면 강력한 프로그램 차익 매수가 들어오기 마련이죠. 차익 매수는 1,600억 넘게 들어오면서 시장을 끌어올렸고요. 아쉽게도 장중에 증가했던 선물 미결제 약정은 장 마감 직전에 4,000계약 이상 감소하면서 또 연속적인 상승은 또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옵션 시장에서는 위클리 옵션이 계속해서 개점 휴업 상태를 보이고 있어요. 거래량 자체는 그래도 있지만 포지션을 의미있게 가져간 투자자들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는 아예 그냥 손을 놓고 있고요. 먼슬리 옵션은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들은 콜 매도 위주의 스트랭글 매도 포지션을 계속 유지 중인데요. 그나마 오늘은 포지션을 조금 덜어냈다라고 보지만 우리 증시가 계속 올라간다거나 또는 당장 급락한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마켓메이커들도 여전히 390에서 350포인트의 배리어를 유지하고 있는데 오후장에 지수가 올라갈 때 350포인트의 하단 레인지를 조금 올리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시간이 부족했는지 배리어를 올리지 못하고 오히려 변동성이 살짝 살아났어요.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잭슨홀 이벤트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것 같은데 방금 마감한 해외 시장의 변동성이 죄다 마이너스 6% 가까운 급락이 나오면서 15포인트대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우리 시장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21포인트라는 변동성을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 다음 주에는 아주 빠르게 죽어나갈 것 같아요. 특히 다음 주부터는 옵션 만기 2주차에 들어서게 됐죠. 그래서 극약가 옵션들은 이번 주 중반 이후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는데 등가격 부분은 아직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젠 등가격도 빠르게 죽어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다음 주도 옵션 매수를 해서 돈 벌기는 참 어렵겠다 이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 것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들의 태도입니다. 시장이 인덱스 매도를 할 때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시총 비중만큼 매도하죠. 근데 오늘은 삼성전자를 1,000억, 하이닉스를 2,500억 훨씬 더 많이 매도했어요. 8월 16일로 돌아가 볼게요. 그날은 어쩔 수 없이 갭상승이 나왔는데 인덱스 추종을 하기 위해서 매수를 대량으로 했거든요. 그때는 삼성전자를 5,200억 그리고 하이닉스를 3,900억 샀어요. 그럼 이때 그 인덱스 기준으로 보면 시총 기준으로 보면 하이닉스를 과다하게 산 것이죠. 그러니까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 뷰가 그때는 있었는데 오늘은 삼성전자 대비 하이닉스 매도가 규모가 배 이상 나온 거는 이거는 반도체 덜어내기가 시작된 게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자, 이것이 의미한 바는 시장이 종합주가지수 2700선까지 올라온 것은 자율반등을 볼 수 있지만 올해 상반기부터
7월까지 종합주가 지수가 2,900포인트에 근접한 상승했을 때의 주도주인 HBM 내러티브 이거 끝난 게 아닌가 싶어요.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오늘도 상승 마감을 하면서 드디어 8월 월봉을 플러스로 돌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잭슨홀 파월 연설이 있기 전부터 유럽 증시가 변동성이 빠지면서 점진적 상승이 나왔다는 거예요. 투자자들은 애당초 이번 이벤트에 별다른 걱정 안 했던 것 같아요. 특히 파월 연설 끝나고 나스닥이 급락하면서 순간 나스닥은 마이너스권까지 밀렸는데 그때 유럽 증시 거의 안 밀렸거든요. 그리고 변동성도 그대로 늘렸어요. 8월 주가지수 월봉을 플러스로 돌렸는데 지금 변동성은 글로벌리 레벨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증시가 3주간 스트레이트 반등을 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시장에 문제가 해결된 건 있냐? 그거는 없다고 봐요. 자, 여기서 잠깐 질문을 드릴게요. 투자자들이 지금 오해하는 게 8월에 시장이 하락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시장은 7월 11일에 고점을 찍고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7월 17일부터 나온 하락이 진정한 하락 전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때의 내러티브는 엔화 강세 전환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S&P 지수는 7월 17일에 하락 전환된 자리까지 다 올라왔죠. 그런데 엔화는 그때보다 10%가 넘게 올라와 있어요. 엔화만이 아니라 유로나 심지어 오지달러까지 비달러까지 모두 강세로 돌면서 달러 인덱스 자체가 마이너스 3% 넘게 급락한 상태입니다. 자, 주가는 제자리에 돌아왔어요. 근데 매크로 환경은 바뀌어 있다. 이건 뭐가 맞는 것일까요? 지난주 시장에서 시장이 충격 확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뉴스나 리서치를 해서 시장에다가 매매를 일으키잖아요. 그럼 첫 번째 충격이 발생하죠. 근데 이러한 내러티브가 확산이 되어야 누가 나를 따라서 사거나 또는 팔거나 하면서 2차 충격 나오고 그래서 추세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전자거래가 활성화되고 퀀트 트레이딩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런 2차 충격이 안 나타나고 한 방에 그냥 큰 충격이 쫙 나왔다가 죄다 되돌림 나오면서 그 사이에 뭐 이른바 닥치고 물타기 좋은 법 이런 믿음을 갖기 시작한 게 코로나 키즈의 특징이에요. 일단 이번 주까지는 증시가 that's okay 했지만 그 뒤로는 현실 반영에 들어가지 않을까 해요. 자, 오늘 변동성이 6% 가까이 빠졌는데 주가 지수는 제자리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변동성은 레벨업해 있어요. 그리고 엔화 같은 통화도 다 올라와 있습니다. 이따가 채권 시장 얘기하겠지만 채권도 지금 강세예요. 올라와 있습니다. 증시가 거짓말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채권 시장은 수요일에 보여줬을 오버슈팅 이후 오늘도 눌리는가 싶었어요. 근데 파월이 연설문 공개 이후에 단기물 중심으로 올라왔는데 상대적으로 장기물은 얼마 못 올라왔습니다. 유로존 채권 또한 전일 대비 오르긴 했지만 더욱 약했고요. 단기물 대비 장기물이 또 약했어요. 근데 이것 또한 파월이 아무리 뭐 비둘기 노래를 불렀다고 하지만 이미 시장에 25bp 인하는 다 반영된 거고 50bp 인하를 안 한다고 하면 이제는 시장이 또 짜증을 부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서도 퀴즈를 하나 낼게요. 증시가 7월 17일부터 7월 말까지 하락한 동안 채권 시장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이때 엔화가 계속 오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채권 시장이 초반에는 눌렸어요. 시장이 레벨 다운하면서 추세가 꺾일 것 같으니까 나중에 단기물은 올랐거든요. 그러나 핵심은 채권 시장이 눌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시장 내러티브는 전체 증시가 빠지는 게 아니었어요. 고평가된 나스닥 메가캡이 눌리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러셀 스몰캡이 강세를 보였죠. 그래서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빌빌거리면서 눌렸는데 다우나 러셀은 7월 말까지 직전 고점권에 근접하는 강세를 보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8월부터 엔화 내러티브로 급락이 나온 겁니다. 그때 채권도 급등이 났고요. 자, 그러니까 7월 말까지 나스닥은 눌렸지만 전체 시장이 나빴다고 할 수는 없었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 채권 시장은 25bp 금리 인하를 바라는 게 아니었죠. 그냥 순환 매매 정도로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8월 이후로 뭐 시장이 급락하면서 엔화가 급락하니까 그때 채권도 폭등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채권 폭등하니까 그때 나온 얘기가 뭐냐면 야 25bp 나가니라 이런 상황이면 50bp라도 해야 됩니다. 이런 소리가 나온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주가 지수는 8월에 눌림 모두 회복하고 올라와서 7월 17일 하락 전환 때까지 다 올라왔어요. 자, 그런데 채권 시장은 8월 1일 이후로 급등한 뒤에 25bp나 완전히 반영한 수준에서 안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가 할까요? 저는 증시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봐요. 자, 이제 통화시장도 보죠. 어제 파월이 비둘기 연설로 엔화 1.3% 올라오고 유로화는 0.7% 상승했는데 재미있는 것은 금요일 오전에 그리고 오후에도 그 BOJ 우에다 총재가 의회 청문회에 출석했어요. 근데 이때 엔화는 잠깐만 강세를 보였다 도로 내려왔죠. 우에다 총재는
최근이 금리 인상 적절한 결정이었다고 하면서 이후에도 인플레이션 이슈가 생기면 엔화 강세 또 추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소신 있는 발언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엔화는 재료 소멸로 인한 것인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아시아 세션 초반에는 오전장에는 엔화 강세, 근데 오후장에는 도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다가 미국 세션에서 크게 움직입니다. 자, 그런데 통화시장의 움직임 전체를 보면 파월이 발언이 단순히 비둘기로 시장을 잠재운 게 아니라 이거 더 큰 화약고를 터뜨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달러 인덱스가 신저가를 가면서 움직인 통화들 볼게요. 자, 유로화나 파운드화의 강세는 그렇다 쳐요. 근데 페소화도 2% 올라왔거든요. 이건 단기 리스크 온이라고 하죠. 왜냐면 3일 연속 거의 5%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절반 올라온 건 당연히 리스크 온이죠. 근데 오지나 키위 그리고 루니 같은 원자재 통화들이 강세를 보인 거는 일종의 비달러 강세에 대한 인플레이션 라운드 2? 그럴까요? 어쨌든 8월 월봉을 다들 급격하게 돌려놨거든요. 이게 원자재 통화가 단순히 쇼스키를 준 건지 아니면 달러의 몰락을 이야기하는 신호가 된 것인지는 좀 더 봐야 되겠어요. 자, 상품 시장도 대부분 강세를 보였죠. 실버가 3% 올라왔고 골드의 상승도 그렇지만 구리도 톤당 9,200달러 다시 넘겼어요. 그리고 기름도 무려 2.7%나 상승했죠. 기름이 상승에 대해서 뉴스로는 파월이 비둘기 발언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시황 쓴 사람들 그렇게 한 소리고 실제로 시장에서는 발언 한참 전에 유럽 세션에서 이미 오를 만큼 다 올라왔어요. 그리고 파월의 발언 이후에는 얼마 오른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거는 유럽이 산업용 연료인 디젤 선물 가격은 14개월 만에 최저치 수준으로 하락했어요. 천연가스도 계속 빠지고 있고요. 자, 그런데 디젤 가격이 하락을 한 것은 산업 수요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의미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막바지로 향해 간다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자재 중에서 귀금속에 대해서는 롱, 하지만 산업재에 대해서는 특히 기름에 대해서는 숏 관점 유지합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목요일 장마감에 그야말로 끝까지 종가 저가로 처박히는 듯 했는데 장마감 1분 남겨놓고는 극적으로 S&P 선물을 5,600포인트 근방까지 당겨놨어요. 그리고 금요일 아시아 세션 시작하고 나서 쉬지 않고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유럽 세션 시작할 때는 전일 눌림이 3분의 1, 그리고 유럽 세션 시작 후부터 파월 발언 직전까지는, 그러니까 밤 11시까지는 전일 눌림이 절반을 회복하는 그런 강세가 있었어요. 아시아 세션에서 우에다 BOJ 총재의 발언에 엔화가 살살 올라갈 때 니케이 선물 거의 안 밀렸거든요. 그리고 이후에도 강세 유지했고요. 이거는 시장의 변동성 매도가 들어오면서 목요일이 하락은 단순히 그냥 베타가 큰 나스닥 메가캡이 차익 실험 맞은 것이지 이거는 하락 전환은 아니었다 이런 평가가 생긴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파월이 비둘기 연설은 시장에 스퀴즈를 주면서 S&P 지수는 전일이 눌림 모두 극복하는 그런 상승 나오게 됐고요. 러셀은 3%까지 종가까지 끝까지 달리면서 나스닥 대비 상대적 강세를 유지했습니다. 자, 그런데 나스닥은 목요일에도 차익 실험 나왔지만 금요일에도 생각보다 반등이 약했어요. 그리고 파월 연설 끝나고는 급락이 나오면서 전일 종가 수준까지 위협하게 됩니다. 이러한 움직임, 그러니까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약하고 러셀이 강세를 보이는 것은 지난 7월이 움직임으로 시장이 돌아가는 그런 것을 의미할 수 있어요. 자, 7월 움직임 보면 7월 11일까지는 나스닥이 초강세를 보이다가 그 뒤로 꺾이기 시작하면서 그 사이에 빠르게 러셀이 급등을 치고 올라왔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나온 얘기가 야, 나스닥 메가캡은 비싸다. 오히려 러셀이 과하게 눌려 있었다. 이런 내러티브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8월 시작하면서 엔화 폭발 그리고 시장이 완전 막간했죠. 근데 나스닥 메가캡은 8월 이후로 지금 다시 다 고점권에 올라 있거나 메타 같은 경우에는 그 목요일날 신고가도 쳤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다시 러셀이 상대적으로 싸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8월 이후에도 시장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면 7월의 내러티브로 회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러셀 3% 올라온 게 야 3% 올랐으니까 이제 숏 이게 아니라 나스닥 대비 러셀은 계속 강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아요. 자, 그런데 시장을 긍정적으로 본다면 그게 맞죠. 근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9월 25bp 인상 이제 100% 다름없죠. 시장에서 좀 더 오버해서 50bp 이나 요구를 하려고 하면 주식시장이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데 50bp 이나 요구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 반대로 주식시장 계속 달려나간다? 그러면 25bp 이나 하는 게 맞나요? 역사적 고점을 갱신해 가는데, 자, 이제 8월 고용지표 확인하고 9월에 이제 금리 인하 강도를 결정할 것 같은데 파월은 금리 인하로 전환은 동의했어요. 그런데 고용이 여전히 강하게 나오면서 이른바
골디락스 내러티브 계속된다. 그러면 25bp 금리 인하는 게 맞을까요? 반대로 고용이 급냉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라는 얘기 했죠. 근데 8월에 고용지표 망가진다. 그러면 50bp 금리 인하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런 점에서 다음 주에 러셀이 계속 강세를 보이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러셀이 강세 보이고 상대적으로 나스닥이 약할 수는 있어도 크게 빠지지 않는다. 그러면 시장은 그냥 11월까지 대선 전까지 계속 안 빠지겠다 이거죠. 자, 개별 종목 보면 목요일에 신고가를 찍고 밀렸던 메타 오늘 가볍게 조정받았죠. 그리고 마이크론도 이틀 연속 조정받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게 나스닥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지 중요한 기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때까지는 시장이 뭐 고점에서 크게 밀리지도 크게 오르지도 못하면서 횡보할 것 같아요. 지난 7월에 나스닥 메가캡 실적 발표와 함께 시장이 밀리기 시작하면서 러셀이 치고 올라온 걸 생각하면 이번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 다시 나스닥이 내려간다? 이것야말로 시장이 진짜 끝난 거죠. 근데 반대로 나스닥이 기간 조정 보이면서 버티고 올라간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시장은 대선 전까지 그냥 미친 레이스하러 가는 것일 수 있어요. 또 하나 금융주가 대단한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오늘 JP모건은 기업고 신고가를 갱신했죠. 골드만삭스도 2.34% 상승하면서 역사적 고점과 얼마 차이 나지 않는 그런 강세를 보이는데 미국 증시가 이런 초강세를 보이는 것이나 달러가 닥치고 약세를 보이는 것이 대선 전까지는 어떻게든 유동성을 최대한 풀어서 시장을 부양하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기름 주식도 유가는 저 아래 내려가 있는데 어떻게든 계속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올리려는 것이 느껴지거든요.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어도 증시 전체가 조정을 받을 수 있을까? 요거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변동성은 아시아 세션 시작부터 빠지기 시작했고요. 파월 연설 직전부터 더욱 강하게 빠져서 15포인트대는 내려갔어요. 근데 이후에 지수가 강보합선까지 내려갔는데도 변동성은 얼마 못 살아났습니다. 오후에 증시가 반등에 성공하면서 변동성은 아예 종가 저가로 밀렸고요. 변동성 선물 9월물은 종가 저가가 15.9포인트까지 내려간 거예요. 근데 이번 주 화요일과 수요일이 실질 변동성은 굉장히 낮았거든요. 근데 그때는 변동성 선물이 꾸준히 올랐어요. 그러다가 목요일에 단기적으로 변동성 폭발하고 나서 오늘은 변동성이 소멸되었다는, 그러니까 이벤트가 종료됐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성 선물은 이번 주의 저점보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에 S&P 지수가 기초자산이죠. 5,650포인트인데 그때 변동성 선물은 14포인트 됐어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변동성이 어떻게 될까요? 횡보를 하든 또는 증시가 더 오르게 된다. 그럼 변동성 선물은 빠져야 돼요. 근데 다음 주에 중요한 또 이벤트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죠. 이거를 두고 변동성이 더 오른다. 그러면 시장은 고점을 치고 다시 내려간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야간 선물 시장에서 다시 370포인트 회복했지만 갭 상승이 나왔다고 추세 추종 롱을 들어가고 있으니까 요거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번 9월물 옵션 시장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의외로 스트랭글 매도를 하고 있다 이거 얘기했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에서 옵션 매도를 하는 참여자 자체가 크게 줄은 것도 원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시장에 비해서 우리 시장은 변동성이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시장이 추가 상승보다는 이번 달 내내 그냥 지루한 박스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번 주 후반부터 외가격들은 하나둘씩, 그러니까 극외 가격이거든요. 이건 하나둘씩 뚜껑이 닫히고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등가격 부분의 옵션은 얼마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4에서 5회 가격 옵션들이 빠르게 죽어나갈 것 같아요. 마침 주중반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있기 때문에 이때 옵션 시장에서 잠깐은 시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월화 상승이다. 그럼 수목은 조정. 또 반대로 월화 눌림이다. 그럼 수목은 반등. 이런 식으로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진폭 자체는 커질 수 있어도 결국 한 주를 지나고 보면 370포인트, 그러니까 종합주가 지수 기준으로는 2700포인트에서 왔다 갔다 이런 것이 진속될 것 같아요. 또한 알테오젠을 포함한 제약바이오 업체가 새로운 주도주로 부각되려 하고 있는데 글쎄 제약바이오가 주도주가 되는 것은 딱 10년 전이 2013년에서 2015년이 그 바이오 열풍기로 돌아가려는 것일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거는 좀 아니라고 봐요. 그렇다고 무슨 2차전지?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계절적으로도 여름에 주도주가 드러난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작년 가을에 시작한 HBM 내러티브가 올해 가을에 뭐 파이널 슈팅 맞이한다. 그러면 좀 이해가 가는데 제약바이오가 주도주? 글쎄요. 저는 안타깝게도 우리 시장은 아주 기나긴 겨울에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급락이 나올 것인가 이건 별개의 문제지만 그냥 저물어가는 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물론 장기 전망이고
다음 주도 그냥 여전히 우리 시장 올라오면 매도, 내려오면 매도분 청산, 이런 지루한 장이 연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나스닥 추가하지 않고 있고요. 실버 매수분 이익 전환됐어요. 근데 최근 중화권 증시가 좋아지고 있는데 이러면서 산업재가 함께 올라올 수 있을까 고민이 됩니다.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귀금속에 대해서는 긍정적 뷰 갖고 있지만 철강이나 구리 같은 산업재는 아직 답이 없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의미로 기름이 이번 주에 올라온 것은 좋은 쇼시 찬스로 보거든요. 근데 만약에 다음 주에도 중화권 증시가 강세를 보이고 철강이나 구리 같은 산업재가 올라오고 또 브렌트 기름도 다시 $80 안착? 이러면 골치 아파지죠. 왜냐면 상대적으로 지금 달러가 약세를 보인 거, 그러니까 비달러 바스켓이 강세를 보인 거에 비하면 원자재는 사실 많이 못 올랐어요. 귀금속은 많이 올랐는데 구리 가격 저 아래죠. 그리고 기름도 저 아래예요. 근데 이제 기름이 옵션 만기가 아직 넉넉하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기름은 콜옵션을 슬슬 팔아주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아요. 즉 산업재가 다 가기는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시장의 핵심 움직임은 비달러 강세예요. 이게 달러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 대선 11월 전까지는 어떻게든 미국 증시는 부양하겠다, 이런 의지 표현인지, 아니면 원자재발 인플레이션 라운드 2를 의미하는 것인지, 이건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펀더멘털이 바뀐 거 7월 이후로 바뀐 게 있어요? 없다고 봐요. 그런 상황에서 주가만 지금 제자리에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채권이나 통화나 다 저세상 가 있어요. 자, 그럼 다음 주에 시장에서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드러나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